오래전 아테네의 한 작은 광장, 그곳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광장의 한복판에는 항상 소크라테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흰 투가를 입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여러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던지며 지혜를 얻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날의 질문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의 눈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무엇이 우리가 지혜롭다고 믿게 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제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스승님, 우리는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제자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다시 입을 열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역설이다. 한 제자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소크라테스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할 때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적 역량의 중요성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군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렇다. 무지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다.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배움의 시작이다. 그 후로 제자들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배움을 추구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덕분에 그들 모두는 이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다. 광장의 이야기들은 아테네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의 토론을 보러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무지의 역설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단순한 명제는 누구나 언제나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역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 지혜는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의 교육, 철학적 탐구, 심리치료 등 여러 분야에도 깊이 반영되고 있다. 그날 이후로도 아테네의 광장에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와 가르침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까지도 계승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에 자유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루돌프였고 그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루돌프는 언젠가부터 뭔가를 찾아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창조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루돌프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그곳에서 초인의 개념을 만났습니다. 루돌프는 초인의 개념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땀 흘리며 농사를 짓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와 목적을 창조하는 진정한 자유를 찾기로 결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루돌프는 자신의 분신인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루돌프, 너 정말 초인이 될 준비가 되었니? 그의 그림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루돌프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래, 준비됐다고 생각해. 나는 나 자신을 넘어설 거야. 그렇게 루돌프로 시작된 초인 프로젝트는 대단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니체의 철학을 설명하며 각자의 초인으로 거듭날 것을 권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루돌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열정과 신념은 곧 그들을 끌어당겼죠. 루돌프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들을 권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묵었던 편견과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과 혼란이 많았지만 모든 것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화가 리카르도는 오랫동안 겁내며 숨겨왔던 추상화를 선보였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평범한 엄마였던 마리아는 자신만이 레스토랑을 열었고 신선한 요리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학자였던 요한은 자신의 혁신적인 사상과 이론을 책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루돌프의 이끌림에 따라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창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죠. 실패와 고통이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운명을 오롯이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의 마을은 점차 초인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도덕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목적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더 풍요롭고 충실해졌습니다. 드디어 루돌프는 자신도 초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루돌프, 이제 정말 초인이 된 것 같니? 루돌프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아. 내가 창조하는 가치와 목적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넘어설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니체가 옆에서 경의를 표하듯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루돌프와 마을 사람들을 비추며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밤하늘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각자의 초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초인의 마을은 그렇게 전설이 되었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자신만의 가치와 목적을 창조하며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를 소중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정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시장이었던 마이클 샌델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 그는 공리주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철학자로 마을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하루는 마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게 된 날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마을에 큰 발전소를 세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발전소가 세워지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마을 경제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거의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문제가 되는 단 한 가지 사항이 있었다. 발전소가 세워질 예정인 위치에 살고 있던 몇몇 가구의 주민들은 그 지역이 마을의 문화유산이자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 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마을의 중요한 정신적 지주 중 하나였다. 마이클 샌델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각자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샌델은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아니면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먼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 행복과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발전소 건설로 인해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 혜택을 보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샌델은 개인의 권리와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샌델 시장은 마을 주민들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공리주의 이론을 따르면 우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발전소를 짓는 것이 다수의 행복을 가장 크게 증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정을 내릴 때 우리 마을의 기본 원칙, 즉 개인의 권리와 우리 문화의 존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 땅을 물려주면서도 고유한 가치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금전적 이득 때문에 그 가치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마이클 샌델은 고개를 들고 결론을 내렸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다수의 행복과 소수의 권리를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소를 세우지 않는 대신 다른 대체, 에너지 자원을 탐색하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합시다. 이 과정에서 절대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샌델의 결정을 존중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다양한 대체 에너지 자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게 되었고 발전소 없이도 더 큰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 일화는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졌으며 주민들은 그날의 결정을 통해 샌델과 함께 항상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다수의 행복과 소수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결국 그 마을은 정의의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욱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발한 시장 마티가 있었습니다. 마티는 언제나 사람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정을 펼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제레미 벤담의 철학을 신봉하며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티 시장은 지역 축제를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라며 주민들에게 약속했죠. 모두들 그의 결정을 기대하며 큰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축제에 사용될 불꽃놀이 세트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는 매우 화려하고 색색의 빛을 내는 레인보우 레그너록, 다른 하나는 조금 더 화려하지만 더 많은 불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스타글로리였습니다. 마티 시장은 벤담의 원리를 떠올리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 줄까? 라고 고민하며 마티는 실험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죠.
첫 번째 그룹은 레인보우 레그노록을, 두 번째 그룹은 스타글로리를 각각 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불꽃놀이가 끝난 후 흥분된 목소리로 레인보우 레그노록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불꽃이 내는 화려한 빛이 마치 꿈 같은 경험이었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너무 화려한 불꽃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빛 때문에요. 두 번째 그룹은 스타글로리를 보고 평온하고 차분하게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불꽃이 길고 느리게 퍼져나가면서 마음이 아주 평온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고 그날 밤 모두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마티 시장은 두 그룹의 반응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민들과의 공개, 토론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분명히 불꽃놀이, 순간적인 화려함을 즐겼지만 그 잠재적인 부작용까지 함께 경험해야 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전체적인 행복과 평온을 느끼며 좋은 기억과 함께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마티 시장은 스타글로리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이 궁극적으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불꽃놀이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어지는 평온한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티 시장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마티가 진정으로 벤담의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믿었지요. 그리고 그 해의 축제는 최고의 불꽃놀이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마티 시장은 다시 한번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원칙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결정이 단순히 순간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복과 평온을 고려해야 함을 말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는 벤담의 공리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실생활에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